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오유정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판사, 검사, 변호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멋진 수트를 입고 법원을 엄청나게 종횡무진하면서 천재적인 전략으로 책상에서 볼펜 몇 번만 돌리고 머리를 조금만 쥐어짜면 승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또 법정에서 멋지게 증인을 신청해서 사건을 반전시키는 모습, 또 사랑이 많고 정의감이 넘쳐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돕는 슈퍼맨 같은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저는 그런 변호사의 모습이 너무 동경이 되었어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변호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많은 훈련을 통해 어느덧 꿈꾸던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보니 실제의 삶은 예전에 꿈꾸던 삶처럼 멋지지만은 않았고 변호사로서의 삶도 쉽지가 않았어요. 변호사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직업이에요. 그분들이 당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서 도와야 돼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어야 해요. 쉽지 않은 길을 가면서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을 할 때도 있어요. 문제로부터 피하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편지를 한 통 받게 됐어요. 저희 회사 직원 아드님인데 장래의 꿈이 변호사라면서 당차게 질문을 적어주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 일에 눌리고 자존감도 낮아질 때여서 그런 편지를 받고 왠지 힘이 났어요. 저는 지금의 제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되고 싶고 꿈꾸는 내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용기를 내고 싶었어요.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두렵고 때론 막막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한 저도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런 멋진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 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큰 기대가 돼요. 경쟁에 눌려서 혹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힘내서 어려운 일들을 해내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대화할 테니까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보통신 분야는 컴퓨터, 인터넷을 또 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분야를 의미해요. 우리가 들어본 삼성전자, LG, 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저희 정보통신 분야의 변호사들은 이런 기업들과 이런 정보통신 분야에서 법률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혹시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해요. 이런 정보통신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관련성이 큰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 드론, 빅데이터, 무인자동차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에요. 저는 지금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변호사가 되면 어떤 걸 하냐면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고 땅을 사고 팔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소송을 하거나 자문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혹은 욕을 하거나 아프게 했어요.
이랬을 때 이런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들과 관련된 형사소송에 대해서 소송을 맡기도 하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자문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보통신 분야의 변호사님들은 조금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로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률 문제를 함께 해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연구원이 어느 날 생각을 해요. 골 연령을 측정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서 이 청소년의 키가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을지 예측을 하고 그 청소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근데 막상 이 연구에 대한 것을 시장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의료법 등 때문에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짜잔! 이럴 때 정보통신 분야의 변호사들이 이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소관부처라든지 관련 기술자라든지 정말 백방으로 뛰면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허가를 받고 새로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둘째로 법을 만드는 일을 도와요. 시대와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법은 계속 그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법으로 바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시대라든지 환경을 다루려고 하면 뭐가 아기도 안 맞고 계속 모순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럴 때 이 변화되는 양상에 맞추어서 법을 바꾸고 또 새로 만드는 일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잘못된 일들을 함께 바로잡고 바른 질서를 세워요. 정부에서는 정말 많은 돈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분들, 기업, 대학, 연구소 이런 분들에게 연구비를 지급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연구비로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직원분들한테 월급으로 주어야 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잘못 쓰인 돈이 있으면 그 잘못 쓰인 돈을 거두어 드리고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범죄로 이어졌을 때는 그 범죄에 대해서 고소나 수사 의뢰를 돕는 역할을 변호사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휴양지이지만 그때는 정말 더 시골이었거든요. 여러분 자주 가시는 땡데리아도 그때는 없었고 별다방도 그곳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동네 서점에 갔어요. 동네 서점에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전문적인 서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법률이라는 이름이 있고 법전공자들이 보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와, 내가 지금부터 저 책을 공부하면 내가 나중에는 사법시험에 빨리 붙어서 멋진 변호사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들을 꾸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답니다. 그러다가 법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법학과에 진학을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침 너무 안타깝게 원하는 대학에는 합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너무 재밌게 놀고 싶어서 공부보다는 노는 거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도 사법시험을 공부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때 몸도 아프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빨리 합격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날마다 힘들고 또 힘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몸이 아픈데 열심히 쓰다 보니까 손목이랑 이제 팔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의원을 다녔는데 그 한의원에서 우연히 선배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선배 언니한테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언니가 저를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데리고 가주었고 그곳에서 정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와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힘을 냈고 저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힘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로스쿨로 진학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법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먼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떠났냐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로 6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방송 분야의 여러 이슈들을 접하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여러 기관들을 거치면서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신나는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저한테 편지를 주었던 그 친구처럼 변호사가 되는 과정 자체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서 공부하는 과정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의 과정이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 시험이라는 리트, 그리고 영어, 논술, 학점, 면접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법시험만 계속 준비했어서 다른 시험들은 준비가 좀 많이 안 돼 있었어요. 리트 점수와 영어 성적을 간신히 합격선에 만들어 놓고 준비를 했어요. 사법시험을 공부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에 떨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슬펐던 적이 많았는데 로스쿨을 다니면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졸업시험도 보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첨삭도 해주셔서 저는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 변호사 시험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변호사 시험은 이렇게 치러지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헌법을 포함한 공법, 그리고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형사법,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민사법, 그리고 전문 분야에 관한 법률을 선택 과목으로 5일 동안 치러요. 이 5일이 너무 길고 너무 힘들어요.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7시까지 중간에 하루 휴식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그렇게 힘들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에피소드도 많은데요. 시험의 마지막 날 학생들이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문 분야 법률의 선택 과목을 치르게 돼요. 시험지가 있는데 이 시험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들춰보지 못하게 옆에다가 스티커로 봉인을 해놔요. 시험종이 울리기 전에 스티커를 훼손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고 그러면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되는데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또 힘들게 달려오다 보니까 막상 그 시험 시간이 되었고 종이 울리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종 울리는 것을 못 기다리고 무심결에 스티커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가 돼서 곤란을 겪은 에피소드가 당시에 저희한테 이제 들려올 때 저희는 수험생으로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일들은 뭐였냐면 저희가 변호사 시험을 치를 때 첫 번째 이제 공법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 그 공법 시험 객관식에는 행정법과 헌법을 객관식으로 치르게 되는데 그 시험지 안에 사실 무엇이
담겨 있을지는 저는 아주 예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로스쿨을 들어올 때부터 알았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냐면 정말 중요한 기출문제,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판례, 정말 중요한 이론, 그리고 그 당시까지 딱 나왔던 그런 최신 판례, 분명히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지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들어와 있겠지만 그런 중요한 일들을 나중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덜 중요한 엉뚱한 공부부터 먼저 했던 것이 정말 마음이 너무 떨리고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고 끝날 날이 올 텐데 분명히 그때에 만약에 정말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실천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사실은 참 이렇게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많은 연습이 필요했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일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용기 내서 저도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변호사로서 힘든 점과 좋은 점이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힘든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힘든 건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오지 않아요.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구글을 검색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게 간신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신 분들에게 정말 법률적으로도 도움이 되드리고 또 마음적으로도 위로를 해드리면서 도와드리는 일을 책임감 있게 한다는 것이 가끔은 부담이 돼요. 열심히 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지만 애초에 답이 없었던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결정이 맞는 건가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결과에 대한 것과 과정에 대한 것과 형평성에 대한 걸 생각하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변호사로서 참 부담이 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점도 있어요. 정말 좋은 점은 바로 보람이에요.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뿌듯함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큰 일이었고 당장에 내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제가 배운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서치를 해서 그분들을 정말 도와드렸을 때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큰 보상이에요. 예전에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다른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종류가 기술도 알아야 되고 법률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분들과 또 통화도 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까 함께 회의도 하고 함께 방안을 찾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도왔던 기업의 그 물건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하나의 사건이 생각나는데 새로운 기술의 전기차 충전기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도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회사 지하 주차장에 가보니까 제가 도왔던 그 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무척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또 변호사로서 좋은 점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린 여중생이 나쁜 어른들한테 협박을 당해서 나쁜 일에 이용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힘이 없고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이용하는 나쁜 어른들을 혼내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기뻤어요. 이혼의 위기에 놓인 절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상담해 드리기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같이 공감하면서 해결이 되었을 때 그게 너무 기뻤어요. 문제가 크건 작건 그 문제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당황하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변호사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따뜻하고 밝은 빛이 되어줄 수 있어요. 사실 소송은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과거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모으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법률적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는 그 기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해요. 변호사들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힘든 길을 같이 걸어주는 역할을 해요. 변호사로서 필요한 자질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힘듦을 공감해주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기까지 정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잘 경청해야 돼요. 또 책임감도 필요해요. 맡은 일에 대해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도와주어야 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법학은 체계적인 학문이라서 굉장히 논리력도 필요하고 변호사가 되기 전에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 또 계속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인내심도 필요해요.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적극성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과감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구들이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될까? 국어? 영어? 수학? 다 맞는 말인데 제 생각에는 체육을 제일 잘해야 돼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 이후에 변호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체육 과목을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육상부여서 육상부 훈련을 꾸준히 했었는데 그게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법 과목에 대해서 친밀성을 높여줄 수 있는 법과 사회도 좋을 것 같고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국어, 언어 정말 중요하고요. 아까 논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논리력을 높일 수 있는 수학과 과학 등을 공부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은 정해져 있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변호사의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의 호기심을 가지고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고 또 독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는데 변호사님은 그 많은 법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많은 법을 다 외워서 시험을 치고 지금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소수의 특출난 사람들을 빼고는 문헌을 있는 그대로는 외우지 못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조문을 암기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 저희가 하는 일은 그 핵심되는 내용을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한 것이 공고해지도록 암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두문자를 이용해요. 두문자는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건데 인터넷에 두문자 암기법 이렇게 해놓으면 두문자만 정리해 놓은 책을 팔기도 해요. 근데 저 여러분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을 암기해야 할지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두문자를 그렇게 딴다고 하더라도 우리 머리에서 암기를 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헷갈리고 계속 틀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암기량을 정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건데 저는 정말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도 로스쿨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1번부터 5번까지 옳은 지문을 고르시오. 그러면 자 1번이 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번의 지문은 O겠죠. 그런데 저는 X라고 생각한 거예요. 1번은 X야. 1번은 맞지 않아. 그리고 2번은 잘 모르겠어. 그럼 세모. 3번이 정답인 것 같아. 그러면 3번 동그라미.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은 X야. 이렇게 했다고 보면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1번, 2번, 3번이에요. 1번은 맞는 답인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맞는 지문에 형광펜을 칠해 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헷갈렸던 거잖아요. 이 헷갈리는 것도 형광펜을 칠해 놓으세요. 3번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형광펜을 칠해 놓고 4번하고 5번은 버리고 1, 2, 3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외울 때 틀린 문장대로 외우면 안 돼요. 분명히 어떤 것은 사실에 맞지 않게 틀리게 선지를 구성을 해놨을 텐데 틀리게 선지 구성해 놓은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면 맞는 답이 되는지로 고친 다음에 그 고친 정답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외우면 되지 왜 형광펜까지 칠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정말로 희한하게 항상 본인이 하던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틀린 문제를 두 번 틀리고 두 번 틀린 문제를 세 번 틀려요. 정말 내가 이 문제를 맞으려면 내가 정말 회초리로 맞으면 이 문제를 맞을 수 있을까? 틀릴 때마다 맞으면 이 문제를 맞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도 틀려요. 우리가 화장실 가도 똑같은 칸에만 계속 들어가듯이 머릿속에 어느 이제 회로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계속 그 길을 따라서만 사고를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형광펜들이 정말 중요한 게 시험 직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눈에 바른다고 하거든요. 이 형광펜을 시험 직전 10분, 20분 전에 맞는 선지로 되어 있는 그 맞는 답안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머릿속에 비록 잘못된 길이 되어 있을지라도 정말 맞는 것을 방금 봤기 때문에 선명하게 생각이 나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정말 10점, 20점의 점수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험 방법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정말 이야기를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앞에 섰어요.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정말 멋지게 마음에 있는 그 꿈을 펼치고 자신에게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유정 변호사였습니다.